젠슨 같은 경우에 물리적 AI, 실제 세계에서의 움직임들을 추론할 수 있는 월드 모델이라는 것들 코스모스라는 이름으로 내놓으면서 이것들이 만들어지면 세계 질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제 질서 재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중국으로 갔던 제조업이 미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죠. 대단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이 변화는 항상 갈등을 동반합니다. 이것이 심각할 경우에는 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고, 큰 변화의 시작이 지금 작동되고 있다. 반갑습니다. 이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제가 과거에 한번 나와서 당시 이제 테슬라 주가가 많이 안 좋았을 때 나와서 테슬라의 성장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또 테슬라가 이렇게까지 오르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테슬라 전체적인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신사임당 채널을 찾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가던 테슬라 주가 흐름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주식이라는 것의 흐름을 보면 제가 끊임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트럼프 당선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기 이전에 제가 10월 말쯤에 2025년 10월까지 즉 한 12개월 동안 주가를 좀 예측하는 글을 썼었는데요. 그때 테슬라의 주가가 한 80% 올라서 한 $380 정도를 가지 않겠느냐. 즉 2025년 10월 경에 이렇게 제가 예측을 했었는데, 무색하게 트럼프 당선 이후에 최고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러한 좀 폭발적인 성장들이 이루어져 왔고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의 특징은 사실은 테슬라의 기업적인 비즈니스적인 펀다멘탈의 큰 변화 없이 최고가를 갱신했다. 그 이후에 주춤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 보시면 어떤 날은 또 큰 폭으로 오르고, 그 다음 날은 큰 폭으로 내리고, 다시 그 다음 날은 또 큰 폭으로 오르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냐면 펀다멘탈이 아직까지는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에 되게 크게 반응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CPI 지수가 좋게 나오면은 크게 오르고, 뭐 이런 식의, 또는 테크주 전반이 안 좋으면은 같이 안 좋고, 뭐 이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2025년 테슬라, 기업 테슬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중요한 펀다멘탈을 갖춰야만 하는, 펀다멘탈에서 큰 변화를 갖춰야만 하는 이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출렁이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출렁일 때마다 뭐 마음 상하시고 기분 좋으시고 이러실 필요는 없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좀 냉정하게 테슬라의 펀다멘탈이 앞으로 2025년, 2026년, 2027년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보시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도전이 있고 어떤 실수를 또 테슬라가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함께 보시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테슬라 주가는 어떤 추세를 보일까요? 트럼프 당선의 긍정적인 효과가 테슬라에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효과를 먼저 좀 살펴보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에 진심이지가 않죠. 그래서 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해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분명하게 테슬라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아직까지 첫 번째 프라이스 페리티, 그러니까 즉 내연 기관 대비 프라이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 전기차. 이런 부분에서 보조금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고, 만약에 보조금이 사라지게 될 경우는 테슬라는 가격 인하로 맞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판매 가격 빼기 비용이 순이익률이니까 순이익률이 테슬라가 감소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을 테슬라가 어떻게 풀 것이냐. 단순하게 모델 Y 주니퍼라고 하는 페이스리프트만으로 풀 수는 없는 거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던 모델 Q라든지 중저가 차량의 출현들, 이걸 통해서 어떤 시장의 점유율 확대나 매출의 확대들, 이런 것을 꾀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감소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테슬라 차원에서는 메꾸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 ESS 사업에서, 즉 메가팩이라고 하는 사업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의 순이익률이 30%대를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보전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것이 테슬라의 어떠한 순수익률 증가 부분을 얼마나 만들어낼지는 여전히 퀘스천에 있다. 2025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2024년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1월 마지막 주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테슬라에게 안 좋은 시장의 신호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2025년 내에서 계속 일론 머스크는
매출 성장을 작년에는 마이너스 1.1% 매출 자동차 판매 대수 기준에서 볼 때는 감소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분명히 전환을 시켜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의 이러한 IRA 폐지가 실제로 현실화될 경우에는 분명히 미국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중국 시장에서는 지금 테슬라가 매우 잘 되고 있지만 유럽 시장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또 테슬라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의 증가죠. 그러니까 특정 대통령과 특정 정부와 너무 친해질 경우에는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여러분도 생각하시기에 한국의 국민의힘하고 친한 기업 또는 민주당하고 친한 기업이 있으면 반대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을 사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독일 같은 경우에 작년에 2024년에 테슬라의 차량 판매 대수가 마이너스 40%라는 대단히 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중국이나 미국에서 메꿔냈는데요. 특히 마이너스 40%를 한 상황의 영향이 또 뭐가 있냐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 독일은 올 봄에 재선거를 하게 돼 있는데요. 총선을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재선거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극우 정당이라고 하는 AfD 정당 대표하고 화상으로 뭐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 정당에 대해서 대단히 국민들이 데모도 하고 있고 시위도 하고 있으면서 독일의 극우 정당 출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게 되는데 그 정당의 대표하고 인터뷰를 일론 머스크가 한다. 이럴 경우에는 독일 소비자들 층에서 테슬라 상품을 거부하려고 하는 운동들이 전개될 수가 있는 거고 꼭 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소비 심리가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이거는 뭐 굳이 지금 독일로 제한하지 않고 지금 영국도 마찬가지고 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들이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정치적 개입들과 정치적 표현들을 계속해서 해내는 것은 사실은 테슬라에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증가할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거는 테슬라 차량 판매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IRA 폐지법 그리고 유럽 정부하고에 있어서의 각 정치 세력과의 일론 머스크의 어떠한 이런 조합이 결국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우려스럽고요.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흔히 말하는 테슬라가 트럼프 랠리를 했던 이유는 2024년 2분기 실적 발표했던 7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테슬라는 자동차 컴퍼니에서 AI 앤 로보틱스 컴퍼니로 전환하고 있다. 전환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는 차량 판매에 대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기차만으로 봤을 때 순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은 한 3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는 테슬라고 두 번째는 BYD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진리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올해는 뭐 폴스타라든지 이런 데들로 다 흑자로 전환될 거로 보고 있는데요. 전기차 부분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해서 AI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전기차에서는 이제는 흑자를 내고 있으니 테슬라는 정부의 이런 지원 정책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이제는 AI 부분에서의 로보틱스나 자율주행 이런 것을 포괄하는 AI 부분에서의 정부 규제가 완화되면 완화될수록 테슬라는 속도감 있게 다양한 실험들을 할 수 있고 기술을 발전시켜서 정말 AI로 돈 버는 회사로 빠른 속도로 전환할 수 있죠. 전환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 것은 대단히 기업에겐 여러분 중요합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이 사례이지만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도 이 각각의 이번에 스타쉽이 7차 실험 발사를 했는데 6차에서 7차 또는 5차에서 6차, 4차에서 5차 이런 부분들의 타임 인터벌, 시간 간격을 얼마나 좁혀줄 수 있는가에 따라서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빨리 투자에 대한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즉 빠른 속도로 상업화 수준의 성공을 이뤄줘야 됩니다. 이 기간이 길을수록 투자대로 천문학적 X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매출을 못 만들어내게 되면 대단히 큰 재무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에 있어서의 정부의 허들이 관문이 한 두세 개 정도 있으면 통관 다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트럼프가 그걸 없애주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이 관문을 간소화해 준다라는 거죠. 즉 주정부마다 다 통과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연방정부에서 한 번 테스트해서 통과되면은 허가를 해주겠다.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 거라서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라든지 옵티머스의 시장에서의 성과가 좀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은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2기 행정부에서 관세를 중국에게 60%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공식적인 1월 20일 출범 취임식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시진핑의 몰락을 정말로 추구하면서 미중 갈등을 강화시켜 왔다라고 한다라면 트럼프의 미중 갈등은 강화될 거예요. 결코 약화될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는 무역에서 이기면 되고 AI에서 초격차를 벌려서 우리가 이기면 되는 것이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 예를 들면 푸틴 정권을 붕괴시키겠다. 또는 뭐 시진핑 정권을 붕괴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전혀 있지는 않거든요.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미국의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차지한다라면 충분히 비즈니스적인 딜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트럼프의 어떠한 좀 스타일이라고 본다라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또는 일론 머스크가 꽃놀이패죠. 즉 테슬라한테 잘해주면 미국 정부하고의 협상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이러한 가능성들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테슬라가 중국 정부에서 지금도 예외적인 대우를 받고 있죠. 해외 기업이 중국에서 자동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야 됩니다. GM도 마찬가지고 토요타도 마찬가지고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였고 과거에 그다음에 뭐 혼다도 마찬가지고 독일 기업들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BMW 다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테슬라만이 중국에서 조인트 벤처 없이 100% 테슬라의 자회사 형식으로 지금 중국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보험까지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중국이 조금 더 특혜를 준다라면 흔히 말하는 FSD에 대한 조기 허가. 지금 중국에서는 FSD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FSD가 되는 건 북미밖에 없죠. 이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라면 이것도 테슬라의 성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성장의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두 가지 부분, 즉 트럼프 행정부에서 갖게 될 수 있는 강력한 어떠한 지원을 통해서 AI 앤 로보틱스 컴퍼니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것, 규제 완화를 통해서. 두 번째는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어떤 꽃놀이패로 작동하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것.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은 중국 시장입니다. 압도적으로 중국 시장이 1위이고 그다음이 미국이고 그다음에 유럽연합이라고 본다라면 1위 시장에서 명확한 위치를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은 테슬라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2위 시장인 미국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특히 AI 앤 로보틱스 컴퍼니로 성장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트럼프 당선 효과가 테슬라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명확하게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는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테슬라 주식이 없다면 지금 시점에 매수하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뭐 이거는 뭐 제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고민들의 히스토리를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이 매달 일정 금액의 테슬라 주식을 사왔어요. 주가가 어떤 상관없이 저는 뭐 여러분 제가 책을 테슬라의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를 2024년 5월 달에 출간을 했었는데 그때 테슬라 주가가 $180 뭐 이렇게 했을 때 테슬라의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셨거든요. 저에게. 지금 이렇게 하라고 딱 밑으로 향하고 있는데 너는 뭐가 성장할 거라고 보느냐. 그때 제가 돈이 참 많았었다라면 지금 이렇게 아쉬워하지 않을 텐데 매달 조금씩밖에 못 샀었고요. 제가 테슬라 주식을 구매를 매달 사다가 멈춘 것이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수직 상승할 때 그때 멈추고 제가 사실은 그때 다른 주식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전부터 샀지만 파란티어라든지 뭐 메타라든지 뭐 로켓랩스라든지 뭐 샤오펑이라든지 좀 다른 것들을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잠깐 했었는데 요즘 다시 고민하면서 다시 테슬라 주식을 사기 시작을 했거든요. 조금씩. 그래서 이유는 이제 이 테슬라의 주가는 분명히 올해도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떨어지는데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들이 AI로 집중되고 있다. 즉 테슬라에게는 앞으로 성장할 때 ESS 산업, 메가팩의 산업의 성장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올해 말로 2020 하반기로 예정되고 있는 세마이 트럭의 출시, 지금 너바다 공장이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죠. 세마이 트럭의 출시라든지 그리고 뭐 리튬 리파이너리 정제소가 지금 가동이 되기 시작하고 있죠. 여기에서의 실적이 어떠냐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건 일반적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매출 대비 대단히 비싸기 때문에 이런 매출이 올라간다고 해서 바뀔 것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결국은 2025년에 있는 AI 부분에서 즉 자율주행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버전 14나 15가 얼마나 정부의 허가를 통과하면서
흔히 말하는 unsupervised 비감독하에서도 FS가 작동할 수 있는 허가를 오래 받아낼 수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이 될 경우에는 실패할 경우에는 주가는 많은 마이너스를 겪겠지만은 성공했을 경우에 플러스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근데 마이너스로 가더라도 2026년에는 통과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FSD 버전 11에서 버전 12, 버전 13의 타임 인터벌이 대단히 간격이 좁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버전 14와 버전 15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자율주행의 어떠한 기술의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2025년이 아니라도 2026년에는 대단히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것은 대단히 큰 국면 전환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이 국면 전환은 테슬라 주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면 전환을 성장의 국면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는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는 다 여러분들의 개인 판단인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제 동생이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서 제가 그 돈을 투자한 돈을 언제까지 필요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사실은 어떤 미래를 본 투자라기보다는 개인 돈으로 해서 뭐 하여튼 회사 운영에도 필요한 돈이라고 얘기를 해서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제가 $400 넘었을 때 팔아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다시 재진입할 때가 언제쯤인지 얘기를 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400 미만 정도만 된다라면 충분히 재진입의 가능성들 그래서 $390 메탈 때 한국 분들도 많이 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충분히 $400 미만에서는 페어 프라이스, 그러니까 좀 공정한 가격대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300대에서는 그래서 $300대가 분명히 저는 2025년에도 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펀다멘탈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AI 즉 자율주행의 언슈퍼바이즈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400를 넘어서는 것은 대단히 성장 기대치만을 가지고 올라가는 주가라고 볼 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전적으로 여러분 주식 투자에 대한 조언이라기보다는 저의 개인적 판단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좀 여러분들의 페어 프라이스 영역과 구매의 어떠한 이 가격대와 그다음에 매각의 가격대를 세 가지를 설정을 하셔서 그것에 맞게끔 그리고 나의 자금의 속성들 이런 걸 좀 보셔서 투자 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정부효율성위원회 수장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정부효율성위원회는 현재 미국의 경제구조에서는 저는 반드시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그것은 꼭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이나 당과 상관없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미국의 국가부채가 $39조 정도까지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단히 이 부채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장점도 있죠. 그만큼 국민들로부터 부채를 졌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자를 배분하기 때문에 넉넉한 이자가 시장으로 들어가면 유동성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가 대단히 활성화되거나 주식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국가의 이자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는 것 그거는 별로 좋지가 않죠. 지금 이런 상황들 속에서 특히 트럼프의 어떠한 새로운 어떤 경제 정책은 미국 중심주의, 그것도 아주 강력한 미국 중심주의고 또 이 안에는 제조업의 리쇼링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재원은 뭘로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근데 또 트럼프는 소득세의 어떤 감면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관세 증가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민자의 추방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복합적인 것들이 지금 경제의 불안정성을 저는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려되는 거죠. 관세가 일반적으로 증가되면 이것이 100% 가격에 이전되지는 않겠지만 달러 강세가 이어지거나 위안화의 가치 절하가 이뤄지면서 100%는 되지는 않겠지만 50%, 60% 정도 사실 관세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들이 있는 거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아가고 있는 미국 페드라든지 미국 경제 입장에서 이건 좋지 않은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이 이민자들의 추방인데 불법 이민자들을 여러분 두 가지로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undocumented immigration이 있고 documented immigration이 있죠. undocumented는 예를 들면 노동을 못하는 분들이에요. 도큐멘트는 이제 사회보장번호가 나와서 불법 이민인 상태이긴 하지만 한국 분들도 많이 이민 갔을 때 많은 오랜 기간들을 도큐멘티드 이미그레이션으로 지냈었죠. 그러니까 즉 일은 할 수 있고 세금은 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 다 어디서 일을 하냐면 대부분 건설업이라든지 농업 분야라든지 또는 조경이라든지 대단히 저가 노동에서 일을 하게 되죠. 저가 노동에 있는 분들이 추방된다고 해서 백인들에게 일자리가 바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백인들에게 일자리가 들어오려면 임금이 상승해야만 하는 거죠. 임금 상승은 또 한 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한번 그들의 또 특징은 그분이 한 100만 명에 이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가처분 소득이 낮기 때문에 100% 월급은 대부분 소비랍니다. 저축할 여유가 없죠. 그거는 소비를 어느 정도 사회에서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날아가게 되면은 소비가 위축될 수가 있는 거고 이건 경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세 부분이나 이민 부분이 대단히 경제적인 불안정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이 부분은 미국 경제에서는 AI 중심의 경제 여러분 메타나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이 4개 기업만 AI 관련 투자를 2천억 달러를 넘게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1월 초에 올 한 해에서 단독으로 800억 달러를 AI 관련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지금 돈들이 AI 관련 산업에 들어가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경제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가 합체하는 것은 둘만의 합체가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서 피터 틸이라든지 마크 앤드리슨이라든지 전통적인 이 실리콘밸리의 큰 손들이 같이 결합을 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국 경제의 어떠한 주 색깔이 이러한 이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확산된다는 것 특히 이 국방산업마저도 록히드 마틴이라든지 보잉이라든지 전통적인 이러한 프라임 기업들을 대체하는 스페이스 X와 안드릴이라든지 또는 팔란티어라든지 스케일 AI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연합해서 새로운 국방산업을 만들어내겠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작동이 되면서 산업의 주역들이 체인지 변화되는 이러한 과정을 트럼프 집권 초기에 이기 행정부이기 때문에 마지막 집권 3, 4년은 레임덕 현상이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25년과 2026년에 미국 산업에서 대단히 큰 체질 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도지가 얼마나 또 서포팅하는가도 정부 차원에서 중요한데요. 도지라는 것은 부채가 높기 때문에 부채 비율, 즉 국방 예산이라든지 정부 예산을 2조 달러를 갖다 삭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2조 달러는 정말 여러분 큰 돈입니다. 근데 이걸 2조 달러를 어디서 삭감할 수 있느냐? 미국은 워낙 건강보험제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제도에 들어간 국가 예산을 지금 삭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회보장제도도 얼마 대단하지도 않기 때문에 더 깎는다라는 것은 트럼프 지지층에 대한 배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깎아낼 수도 없는 거고 재향군인의 예산 깎아낼 수도 없는 거고 두 가지 남는 거죠.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임금 삭감을 한다든지 고위직 공무원들을 일부 해고를 한다든지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국방 예산의 변화죠. 이 국방 예산의 변화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이나 이런 전통적인 프라임은 대단히 고비용의 국방 예산들을 그러니까 비행기 F-35 하나에 엄청나게 비싸죠. 그걸 100분의 1 가격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잖아요. 안드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은 100분의 1밖에 들지 않지만 효율성은 높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방 산업에서의 산업의 어떤 주역을 바꿈으로써 국방 예산을 절감하겠다라는 것들이 도지에서뿐만이 아니라 트럼프와 어떠한 일론 머스크의 어떠한 그런 관계 그리고 트럼프와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통한 피터 틸과의 관계 또는 이러한 마크 앤드리슨과 같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안드릴이라든지 팔란티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했고 이러한 실리콘밸리의 큰 손들이 이러한 국방산업의 어떤 교체들을 위한 기술적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실효를 만들어낸다라면 미국 산업의 성격들이 2025년과 2026년에 크게 변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큰 그림에서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의 결합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산업 주체에 명확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를 여러분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효율성 위원회가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네버. 절대 순탄하게 진행될 리 없습니다. 여러분 방산업체만 해도 미국에서 2차 대전 이후에 성장한 전후로 해서 성장한 있는 방산업체는 미국 정치권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의 국방성, 미국의 국방부, 즉 육군이나 해군이나 공군들, 장성들, 예비역 장성들 다 어디 취직해 있습니까? 그런 방산기업에 취직해 있죠. 이들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데 이들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고요. 당연히 미국 하원과 상원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분들이 이렇게 교체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의 징후가 언제 있었냐면 2024년 12월에 이미 한 번의 논쟁이 있었죠. H-1B 비자에 대해서 마가 운동 진영은 전통적인 마가 운동 진영은 이거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거 말도 안 된다. 좋은 인력들에 대한 비자는 계속해서 줘야 된다. 이것이 미국 성장을 받쳐줄 수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도 일론 머스크 말이 맞다라고 이제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건데 여기에 불만을 갖고 있는 하원 의원들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정치적 저항이 공화당 내에서도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인력 조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특히 여러분 뭐 한국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7급, 8급, 9급 공무원들 인력 조정해봤자 뭐 예산 효율성이 얼마나 증가하겠어요. 결국은 고위직 공무원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분들은 그거에 고위직이라는 그것의 직책에 맞게끔 영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저항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고 다양한 갈등들을 이뤄낼 것이라는 거고 또 한편에는 또 민주당이 또 일론 머스크를 공격한다든지 트럼프를 공격하는 전통적인 갈등의 요소들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러한 국방 산업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이러한 정치권이라든지 산업계의 저항이 공화당 지지자들 내에서도 강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고위직 공무원들의 어떤 개편에 따른 저항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전통적인 민주당 내에서의 저항력도 대단히 강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저는 순탄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이 필요한 거고 이것을 지금 트럼프가 받쳐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문제죠. 여기에 저는 대단히 큰 위험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라스베가스 트럼프 건물 앞에서 이 차량의 폭파 사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는데 저는 이런 건 더욱더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일론 머스크 개인적으로도 어떤 테러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데에 크게 노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실리콘밸리 세력들과 협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진영은 대단히 이념적인 분파를 형성하기 시작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효과적 가속주의라는 분파가 있고 이걸 대변하는 사람이 이제 피처 틸 같은 사람이죠. 그 효과적 가속주의는 기술의 발전을 극단적으로 가속화시킬 경우에 인류가 행복해질 수 있다. 부정적인 작용은 그 행복해진 여유의 부로 해결해낼 수 있다는 게 효과적 가속주의라는 것이 이제 한 분파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AI도 대단히 빠른 속도로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효과적 이타주의라는 분파가 있죠. 이거는 일리아 슈츠케버 같이 오픈 AI에서 이제 떨어져 나왔던 이런 사람들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류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건 맞지만 기술은 대단히 많은 부작용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된다. 하나하나 징검다리를 안전한지 따져보면서 속도를 늦춰가면서 기술을 가속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효과적 이타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적 이타주의와 일론 머스크가 원래는 효과적 이타주의에 속했었죠. 그런데 이제 효과적 가속주의로 자기 입장을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피터 틸이라든지 마크 앤더슨 같은 사람들이 효과적 가속주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 산업의 방향을 바꾸자라는 거고 또 여러분 이번에 1월 달에 CES에서 젠슨 같은 경우에 물리적 AI 또는 뭐 월드 모델 즉 실제 세계에서의 어떠한 움직임들을 추론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떠한 거대 언어 모델하고 상응하는 월드 모델이라는 것들 코스모스라는 이름으로 내놓으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자율주행을 첫 번째 시장화될 수 있는 로봇 산업이라고 젠스랑을 규정하고 있죠. 근데 이 젠스랑이 내고 있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여러분 이것들이 만들어지면 세계 질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제 질서 재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이 시장을 형성한다는 것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 팔려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공장에 팔려 나간다고 한번 한국에서 가능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죠. 자 그러면 뭐보다 저렴해야지 이 로봇을 살까요? 많은 공장에서. 최저임금보다 저렴해야 됩니다. 그거보다 비싸다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표현을 써서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것이 훨씬 더 낫죠.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건데 우리 휴머노이드 자랑 삼아서 몇 개 좀 써보고 싶어서 사장이 이게 어깨에 뽕 들어가가지고 몇 대는 구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력을 다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많은 부분을 교체한다는 것은 비용적으로 이것이 효과적이라고 경제적으로 효과적일 때만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국의 최저임금보다도 저렴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들어진다. 이걸 위해서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연간 최소 100만 대가 생산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100만 대가 생산돼야 이 경제적 효율성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100만 대가 생산되는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2030년 이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죠. 그보다 빨라져서 2029년, 2028년에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한국만을 고려하지 않죠. 중국도 지금 휴머노이드 사업에 열심이잖아요. 그럼 중국의 최저임금보다도 저렴해야 되죠. 자 그러면 무엇이 깨지냐면 데이비드 리카도가 만들었던 비교 우위론에 의해서 A라는 물건도 잘 생산할 수 있고 B라는 물건도 잘 생산할 수 있는데 A라는 부분보다 B를 생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더 높다. 그러면 A를 더 경제적으로 효율성 있게 만들어내는 집단에게 이걸 넘기고 우리가 이거를 각각 서로 집중해서 만들고 규모의 경제 효과를 더욱더 극대화해서 서로 맞교환하는 트레이드, 무역을 해서 하는 것이 더욱더 경제가 잘 사는 길이다. 이것이 데이비드 리카도가 얘기했던 경제학 법칙에서 되게 중요한 법칙입니다.
이것이 지금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것이 이런 세계 무역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굳이 그러면 최저임금이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아진다라면 휴머노이드 로봇에 의해서 굳이 이러한 분업 체계가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마가 운동, 그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운동, 제조업을 가지고 들어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중국보다 비싸면 이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경제학 법칙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훨씬 더 미국의 부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미국에 왕성하게 전개되고 대중산업으로 전개된다라면 충분히 이러한 제조업, 과거에 중국으로 갔던 제조업이 미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저도 사실은 단기간에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무역 질서가 새롭게 재편될 수 있는 얘기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이 변화는 항상 갈등을 동반합니다. 갈등을 동반하고 중국도 이거 뺏기고 싶지 않을 거고 이러한 부분에서 다양한 갈등들이 존재하는 거고 무역 질서가 바뀔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백 년 지켜왔던 산업혁명 이후 지켜왔던 세계 무역 질서의 변화가 변화한다라는 것은 다양한 갈등을 동반하는 거고 이것이 심각할 경우에는 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고 큰 변화의 시작이 지금 작동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협력 관계에서 가장 기대되는 분야가 자율주행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웨이모의 CTO 하셨던 분이 과거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90대 10이라는 규칙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90%의 퍼포먼스를 내기까지 자율주행에 있어서 들어가는 전체 자율주행이 이만큼의 시간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10%의 시간이 들어간다. 그리고 나머지 10%를 완성하는데 90%의 시간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주행 시대가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하면 여기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10%고 겨우. 나머지 10%를 완성시키는데 90%의 시간이 들어간다는 90대 10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개한 전후로 해서 자율주행이 겨울이 왔었죠. 웨이모가 뭐 당장에 자율주행이 될 것 같았지만 되게 오래 걸렸고 일론 머스크도 여러분 2019년에 이런 얘기했어요. 앞으로 2년 안에 자율주행 테슬라는 이뤄낼 것이다. 그럼 2년이면 2021년이어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2025년입니다. 아직까지도 자율주행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작년부터 큰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한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두의 우리나라의 네이버 같은 기업이죠. 여기서 아폴로보라든지 이런 실험들이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를 위주로 해서 공식적으로 누구나 관광객들도 할 수 있어 한국 분들도 많이 타십니다. 웨이모를 이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웨이모의 호출의 유료 결제가 일주일에 10만 건이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이것이 점점 그 지역이 확대되면서 LA라든지 피닉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확대되면서 이제는 오스틴도 확대되죠. 이러면서 지금 작년 2024년 11월 기준으로 해서는 주당 15만 건의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봄이 오고 있다. 봄이 왔다고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다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 2025년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도쿄에서도 주행 테스트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행 테스트에 들어가야 그 결과를 가지고 도쿄 시당국이라든지 일본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 테스트는 사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웨이모의 접근 방식, 웨이모가 지금 현재는 저는 테슬라보다 기술적으로는 더 앞서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 그 자체만으로 볼 때는. 근데 기술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웨이모는 특수 차량, 즉 라이다를 건 차량 한 대가 10만 달러가 넘는 특수 차량에서 정말 택시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지도도 새롭게 만들어야 되죠. HD 카메라로 웨이모가 직접 찍어가지고 계속해서 그 지도를 업데이트하면서 이 성능들을 유지시켜 나가는 거고 또 엣지 케이스라고 하죠. 보통 특수한 극단적인 경우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일방 통행이 들어갔는데 이삿짐 센터 차가 빡 있어서 이사를 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자율주행이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후진해서 나와야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엣지 케이스가 사실은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경우에는 많은 부분 구글도 계속해서 기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럴 경우 원격 조정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 원격 조정을 잘못해서 사고를 낸 데가 대표적으로 GM의 크루즈죠. 그래서 GM은 크루즈 사업을 손을 떼는 이런 일들이 작년에 이루어졌었는데요.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단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시장 장악력이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도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단히 시장성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거죠. 테슬라는 로봇 택시도 하지만 특수 차량으로 로봇 택시도 하지만 테슬라가 추구하는 것은 기존에 판매된 모든 차량에서도 자율주행을 구가해서
사람들이 월 90달러를 내던 뭐 나라 사정에 맞춰서 뭐 5만 원을 내던 7만 원을 내던 10만 원을 내던 나라마다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스타링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에서는 월 10달러밖에 안 냅니다. 일부 그 케냐나 가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국가의 경제력이라든지 지불 그 가처분 소득에 맞춰서 가격을 형성하게 되는데 FSD 그렇게 되면은 차량 소유자들이 다 돈을 내게 되는 엄청난 매출을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현실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만들려는 접근으로 강력한 매출에 흔히 말하는 인스톨 베이스라고 하죠. 차량을 판매하면 많이 판매할수록 이 차량이 잠재적 시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보택시라는 특수 차량을 만들어서 그 도시에 몇 대를 돌리냐도 중요하지만 모든 판매된 한 1년에 지금 벌써 100만 대씩 팔리고 있는 180만 대씩 팔리고 있는 거잖아요. 뭐 테슬라 2025년 목표는 뭐 150만 대, 뭐 130만 대를 250만 대, 230만 대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200만 대씩 매년 팔려 나가는 것들이 누적되면 지금 700만 대, 800만 대 정도 될 텐데 이것이 1000만 대, 2000만 대 되면 2000만 대가 다 자율주행이 되는 이런 어떤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분명하게 다릅니다. 테슬라는 일반 판매되는 차량에는 비전 온리 즉 카메라만으로 지금 작동하는 거고 대단히 저비용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고 테슬라도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씁니다. 언제 AI를 학습시킬 때 특수 차량을 그 도시에 돌리면서 레이더 라이다를 활용하지만 흔히 말하는 우리가 학습과 우리가 챗GPT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프리트레인드 사전 학습에는 레이더 라이다를 쓰지만 이것을 인퍼런스 리즈닝 추론할 때는 레이더와 라이다를 쓰지 않고 카메라만으로 하게 되는 이런 이원적인 분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는 대단히 매스 마켓을 만들 수 있는 그것도 거대한 매스 마켓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테슬라가 성공하게 될 경우에는 대단히 웨이모보다 시장 파괴력들이 더욱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 성공할 수 있느냐? 바로 2025년이죠. 물론 연기될 수 있어요. 스페이스X도 연기되고 뭐 하는 것처럼 2022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10월 달이었죠. 10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서 지금 현재 언슈퍼바이즈드 인간 감독하에서 작동하는 FSD가 작동되고 있다라면 언슈퍼바이즈드를 테스트할 거라고 그랬어요. 언슈퍼바이즈드는 반드시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비인간 감독 즉 인간이 전방을 주시하지 않거나 핸들을 잡지 않아도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고 있어도 되는 거죠. 살짝 졸아도 되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작동되는 FSD에 대한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기 위한 또는 원래는 지금 주정부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연방정부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바꾸겠다라는 거고 한 번만 테스트를 보기 위해서 여기를 위해서 지금 사실 법 개정을 하면 얼마나 돼야 될지 모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65만 마일의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주행 데이터를 제출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거죠.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이 테스트의 거리 수는 어떻게 조정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이 주행 거리를 공개 테스트를 통해서 테슬라가 제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많은 언론에서 이것을 비판적으로 보도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여기에 성공할지 안 할지는 조금은 퀘스천을 여러분들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건 2025년에 안 되면 2026년에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FSD 버전 13으로 아니라 버전 14로 전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올해 테슬라 주가에도 그렇고 테슬라의 역사에도 그렇고 테슬라의 성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이 FSD의 언슈퍼바이즈에 대한 공개 테스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월에 이루어질지는 아직은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쉽게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일론 머스크가 상반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하반기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일론 머스크가 타임라인을 지킨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꼭 상반기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하반기도 되고 저 같은 사람은 실패했다가 2026년에 한번 성공했으면 좋겠다. 실패하면 주가가 많이 떨어질 테니까 뭐 이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2025년, 2026년 트럼프의 초기 집권 시기에 이기 행정부 초기에 FSD 언슈퍼바이즈가 통과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엔 시장의 질서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예를 들게 되면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원래 테슬라가 여러분 막 과거에 들어보셨겠지만 2030년까지 연간 판매량을 1000만 대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정책은 포기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250만 대, 300만 대만 팔고 라이센스를 주면 된다. FSD를. 왜? 거기는 지금 못 만들고 있으니. 그럼 우리가 아까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죠. 자율주행이 FSD가 되는 것은 스마트폰이고 자율주행이 안 되는 건 피처폰이다. 피처폰은 이제 판매의 매력이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피처폰을 만들고 있는 OEM들, 기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테슬라하고 협력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FSD를 갖다가 현대차에 집어넣는다든지 기아차에 집어넣는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였고 이 부분에 대한 자신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경쟁 상대가 생긴 거죠. 우선은 엔비디아가 손을 들었죠. 우리도 자율주행 만들어줄 테니까. 그랬더니 토요타가 손을 들면서 우리는 엔비디아가 만드는 자율주행 기술을 써볼게요라고 하면서 지금 토요타랑 지금 페어링이 됐죠. 그리고 토요타만 된 것이 아니라 중국의 BYD도 했고 이건 미국 정부가 가만히 둘지 안 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심지어는 미국의 리비안하고 루시드도 엔비디아의 연합체에 들어갔고 독일의 메르체데스 벤츠도 이미 레벨 3까지도 간 독일의 메르체데스 벤츠가 엔비디아하고 연합군을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2024년 12월에 구글 또한 휴머노이드 사업에 진출하겠다. 그리고 피지컬 AI 즉 또는 월드 모델의 이 AI 지능을 개발하겠다. 이건 AI의 자율주행이라든지 휴머노이드의 두뇌를 지능을 만들겠다는 사업을 구글도 시작한다는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테슬라만 독주하는 가운데에서 엔비디아하고 구글이 추격을 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대 입장으로 돌아온다면 우리가 스스로 자율주행을 하든지 테슬라랑 연합을 하든지 아니면 엔비디아랑 연합을 하든지 아니면 구글하고 연합을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보면 선택지가 넓어진 거죠. 이거는 만약에 테슬라 하나만 있다라고 한다면 협상력이 대단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즉 테슬라가 슈퍼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마진을 많이 남길 수가 있었는데 이 협상력이 테슬라가 완화됐다라는 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만 자율주행에서 독주하던 시대에서 엔비디아와 구글이 규모의 경제로 같이 쫓아오고 있는 형국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웨이모냐 테슬라냐는 이런 그 구도는 이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구도는 엔비디아가 만드는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두뇌 역할하는 AI 기능들, 즉 월드 모델, 거기에서 엔비디아는 이걸 코스모스로 부르죠. 그리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의 오픈 AI 서비스 이름이 챗GPT고 구글의 서비스 이름이 제미나이고 엔스로픽의 서비스 이름이 클로드인 것처럼 이제 월드 모델의 엔비디아 이름이 코스모스고 구글 또한 이걸 개발하고 있다니까 뭐가 나오겠죠. 이걸 가지고도 자율주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완성차 업체에게서는 파트너가 여러 개 생기는 거고 테슬라가 이것을 단독으로 전 세계 시장을 먹는다는 것 그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100% 시장을 장악하게 된다는 건 애플처럼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게 될 것이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진영처럼 이렇게 분화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전개는 더욱더 흥미진진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FSD의 진정한 가치는 로봇 택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테슬라의 그 판매된 차량 모두에게 언슈퍼바이즈드 FSD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완성차 업체에게 FSD를 라이센스로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라이센스 시장에서는 경쟁 구도가 이미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